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조금 더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전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지. 제약바이오가 요즘 이슈가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약값도 인하하겠다고 하고 관세도 조금 있다가 얘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미래의 좀 신기술을 좀 오늘은 체크를 해볼까요? AI 쪽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어쨌든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AI를 활용해서 이걸 뭔가 만들어내고 신약도 만들고 아니면 AI를 진단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AI가 좀 뒤쳐져 있으니까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아무래도 뭔가 큰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디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일단 초기에는 네. 이제 다들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AI로 신약을 개발한다는 개념 자체가 네네. 워낙 그 초기 단계에 있었다 보니까 같은 이제 베이스라인을 시작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데 네. 이제 문제는 그 글로벌 기업들은 계속 그 투자도 활발하게 하고 네. 협업도 이제 빅파마들이랑 같이 하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내 AI 신약 개발 업계는 투자를 못 받음으로써 계속 후퇴하고 있다. 이게 지금 좀 네네.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AI 민간 투자 규모를 좀 봤는데요. 이게 이제 AI 신약 개발 수치도 포함되는 그 좀 이렇게 거시적인 네네. 그런 투자 규모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6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중국도 28% 늘렸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AI 민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한국만 지난해 4.3% 투자 역성장을 기록했다는 거에 좀 주목할 그래요?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스웨덴이나 아랍에미리트, 오스트리아보다도 이 투자 규모가 더 적어졌다는 건데요. 이런 개념에서 AI 그 투자 신약 쪽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제약바이오 우리 시장에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약바이오 쪽에서 AI 얘기를 하시면 의료 AI 기업들 루닛, 뷰노 이런 네. 거 많이 생각을 하시고 네. 또 말씀해 주신 AI 신약 개발. 근데 요 두 분야가 좀 다른 개념이라면서요. 네. 이제 완전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료 AI 말씀하신 네네. 거는 그 영상 진단 보조, 그러니까 CT나 MRI 영상을 보고 암이나 이렇게 종양 같은 것들을 확인해 주는 그런 기술이고 진단하는 거네요. 네, 환자 모니터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환자의 심전도나 심박수를 체크해서 이 환자가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AI로 진단해 주는 거. 그리고 병리 분석 이런 것들이 의료 AI에 포함되고 JLK, 루닛, 뷰노 이런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매출을 내면서 조금씩 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AI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할 때 필요한 후보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약품이 될 수 있을 만한 물질을 탐색하고 그리고 그 독성을 미리 예측한다거나 이렇게 신약과 관련한 AI 기술을 활용한 이 분야가 좀 문제라는 네.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는 신테카 바이오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네네네. 텐데요. 그게 속하고 비상장사가 좀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스탠다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것은 AI를 활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들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투자도 좀 지지부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장 속도도 더디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런 AI 신약 개발 기업들도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네. 상황이잖아요. 네. 실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일선 현장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 취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그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NGS라는 그 사업을 영위하는 엔젠바이오라는 네네. 코스닥 상장사가 있습니다. 네네. 이 회사가 2023년 7월에 미국에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단백질체
관련 신약 의약품 임상을 대신해주는 CRO 기업을 미국 자회사로 세웠었는데요. 네. 지금 2023년 7월에 설립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2년이 채 안 됐는데 벌써 그 매각을 하고 벌써요? 있습니다. 네, 이달 중순 중에 매각을 마친다고 하는데요. 그 다른 글로벌 단백질체 의약품 회사에다가 이제 엔젠바이오 AI라는 이 미국 신약 자회사를 팔아 넘기기로 했다. 이렇게 취재가 됐습니다. 이제 원래 엔젠바이오가 이 엔젠바이오 AI라는 그 자회사를 거의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이제 키우기 위해서 뭐 노보 노디스크에서 일했던 개발 전문가도 영입을 하고 뭐 네. 이제 여러 실험실도 인수하고 장비도 비싸게 들여서 이제 다 갖춰놨는데 이게 이제 투자 혹한기를 지나고 또 이제 코로나 뭐 네네네. 여파도 약간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투자 비용을 감당하기가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트리 바이오라고 좀 생소하실 텐데 이제 미국의 그 단백질체 전문 기업한테 이제 넘기는 대신 그 야트리 바이오의 지분 일부를 받는 양수도 계약 형태를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젠 바이오는 어쨌든 이렇게 매각을 마치면 잘하면 연내 이제 분기 흑자 기대할 수 있을 거로 흑자 보고 전환할 수 있을까요?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를 지속하면 모 회사 엔젠바이오 자체가 이제 존폐 위기에 처할 것 같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매각 결정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참 어쨌든 뭐 빠르게 좀 AI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해보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워낙 이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잘 안 된 사례로 엔젠바이오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했고 아까 말씀해주신 사실 스탠다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좋은 평가들이 꽤나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때 이제 국내를 대표했던 AI 신약 개발사가 네네. 스탠다임입니다. 그 누적 800억 원 이상 투자 유치를 한 그쵸, 전적이 있고요. 또 SK 지분도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유망 스타트업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에 구조 조정을 하면서 원래 직원 80명을 27명까지 줄이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스탠다임은 AI 신약 개발사 중에 국내 최초로 해외 자본을 유치받은 기업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파빌리온 캐피탈이라는 그 싱가포르 해외 투자 기관으로부터 받은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이제 뚜렷한 글로벌 신약 개발사들과의 협업이라던가 네. 또 해외 자본 유치라던가 이런 소식들이 사실상 2021년에 그때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신테카 바이오도 네네.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이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1억 원에 그쳤습니다. 아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고정 비용이 이제 계속 늘면서 영업 적자는 140억 원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 신테카 바이오가 완전 뭐 이게 존폐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지난달에는 이제 미국의 프레그마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그 미국의 회사와 글로벌 회사랑 이제 뭐 계약을 맺으면서 계속해서 플랫폼 상업화에 대한 신뢰도를 쌓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신테카 바이오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국내의 이런 AI 신약 개발 쪽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뭐 아까 살짝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럼 우리만의 일인가요? 우리만의 상황인지 해외 쪽의 이 AI 신약 개발 업체들이나 이 업계 사업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제 사실 투자 한파 때문에 일부 신약 개발사들이 구조 조정을 조금 하고 있다곤 하지만 그거는 제가 봤을 땐 마이너한 그냥 이제 작은 이슈이고 이제 비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그 네. 자구책이지 전체적인 글로벌 AI 투자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약간 조정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린 기업은 영국의 베네볼런트 AI라는 회사인데 네. 이제 자체 신약을 이제 원래 개발하는 파이프라인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축소를 하고 플랫폼 기술 중심으로 전략을 좀 바꿨다는 거 하나 있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고 이제 유명한
이제 미국의 AI 신약 개발사인데 이제 여기도 임상 프로그램을 한 3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일괄 종료하고 이제 희귀 질환 포트폴리오로 좀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축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뭐 이 정도이지 네네. 뭐 좀 우리나라처럼 이제 투자 길이 막혀서 좀 존폐 위기 이런 거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신약 개발 협업이 매우 활발한데 특히 빅파마들과의 그런 이제 공동 개발권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사노피 네네. 그리고 바이엘 그리고 파이자 뭐 이런 회사들이 각각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들이랑 뭐 많게는 7조 원 규모로 이제 손을 잡으면서 공동 개발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구글 클라우드도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그 지금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죠. 네. 그래서 AI 신약 개발 시장은 그러면 얼마나 커질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요. 2025년에 올해 기준에 한 10조 원이라면 2034년에는 한 23조 원으로 계속 커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 쪽에서는 어쨌든 빅파마와 이런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과의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우리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AI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러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구조적인 한계, 시장이 또 좀 활성화되는 그런 것도 함께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순히 누가 AI 신약 개발 후보 물질 더 잘 발굴하냐 네.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신약 개발 자체가 초기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걸리고 또 이게 상용화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네네. 때문에 실제로 글로벌 기업을 다 통틀어서 아직까지 영업 흑자를 기록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요? 대부분이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 있고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제 그 사이 그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특히 투자가 좀 많이 위축이 되면서 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좀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참 새로운 또 신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헤쳐나가야 하는데 뭐 AI 신약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AI 관련된 모든 산업이 약간 정체됐다기보다는 아직 뭐 진입 발을 들이기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뭐 정책이나 뭐 국가적인 정책도 필요하겠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일단 AI 신약 개발 기업들의 분위기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이슈 하나 더 살펴볼 텐데 바이오 솔루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오 네. 솔루션은 그래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쯤에 네네. 그 미국에서 임상 2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어가지고 주가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좋은 소식인데 저희도 예전에 한번 이 카티라이프 이야기 했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이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데 어떤 점에서 잘 나온 건지 조금 한 번 더 분석을 해드리려고. 네, 어떤 합니다. 점이 좋았나요? 뭐 좋게 나왔다고 했는데. 네. 네, 이 회사랑 그 글로벌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는 네. 그 베리셀의 메이시라는 똑같은 골관절염 세포 치료제랑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 그 결코 바이오 솔루션이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또 더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베리셀의 메이시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6년에 세계 최초로 FDA 그 허가를 받은 그 무릎 연골 재생 세포 치료제이고요. 최초이자 그리고 또 그 이후로 허가받은 치료제가 없어서 사실상 미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네. 지난해 매출이 2,600억 정도 나왔고요. 지금 매년 성장률이 20에서 25%를 보이고 있어서 네. 이게 지난해만 2,600억 원이지 앞으로는 계속 왜냐하면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쵸? 이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그 회사입니다. 이제 바이오 솔루션은 좀 내부적으로 국내에도 여러 세포 치료제들이 많지만 이 메이시라는 이 치료제를 좀 아주 유력한 경쟁자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주평가 지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걸 충족을 해야 임상이 성공 여부와 실패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주평가 지표를 메이시가 했던 주평가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두 개를 이제 해서 임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 결과 이제 두 개 지표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연골이 무릎에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충전이 됐는가, 얼마나 재생이 됐는가 하나, 네. 그리고 환자의 통증이 얼마나 주관적으로 개선이 됐는가가 줄었는가, 하나입니다. 통증이. 근데 이 두 가지 지표 모두 메이시스와 거의 동등하거나 메이시스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네. 메이시는 살펴볼까요? 이미 임상 3상을 마친 회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임상 3상의 주평가 지표를 이제 보면은 그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기준점 대비 2년 후에 환자 통증 지표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쿠스 통증이라고 좀 전문적으로 그렇게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환자가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스포츠나 레저 활동을 했을 때 통증이 얼마나 개선이 됐습니까를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네, 오. 그거를 이제 주관 지표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는 그 점수를 말합니다. 이제 메이시의 쿠스 스포츠 레저 점수는 기준이 42.95점이었는데 이제 수술 이후 2년 뒤 41.8% 개선된 60.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41% 정도 늘어난 건데요. 그 메이시랑 비슷하게 쿠스 스포츠 레저 점수를 이번에 네네. 바이오 솔루션이 했는데 바이오 솔루션은 베이스라인이 16.8점이었는데 여기서 3배 이상 개선된 52.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수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더 낮은 거 아닙니까? 네, 바이오 솔루션이 메이시가 60점이고 네네. 바이오 솔루션이 52점이니까 더 52.5 점이면. 낮은데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통증은 이제 워낙 주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그쵸. 그 절대적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얼마나 개선이 됐느냐, 얼마나 나아졌느냐를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기준선이 이 카티라이프가 더 낮았는데 네. 그 결과로 봤을 땐 더 이 폭은 더 크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212.5%나 늘었습니다. 3배 개선이 이상 됐다는 거예요, 개선이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솔루션 측의 네네. 입장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 개선된 정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이시보다 쿠스 지표가 더 이제 앞선 것으로 풀이됩니다라고 회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절대 수치는 이 미국 베이시가 더 높지만 카티라이프는 이 개선된 정도가 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아까 하나 더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표가. 네, 맞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는 뭐죠? 네, 연골이 얼마나 채워졌는가. 네, 재생되는지. 네. 이제 이 부분은 원래 바이오 솔루션의 카트라이프가 원래 잘하는 거긴 네. 합니다. 연골 재생은 계속해서 입증을 해 왔었는데요. 네. 연골 주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점이 이제 총점인데 여기서 네. 15점을 받았습니다. 오, 네. 15점을 받았다는 건 사실상 거의 최상급의 그 연골 개선을 보여줬 만점에 가까운 수치라고 그래요? 보여지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메이시가 1차 지표로 이 주평가 지표로 연골 충전이 얼마 됐는지는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대 이제 비교는 비교는 어렵지만 이 메이시가 베리셀이 학회에서 2021년쯤에 네.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 2010년에 발표한 수치가 있습니다. 10년도 2010년? 더 됐기 네. 때문에 좀 지금은 더 좋아졌을 것으로 네. 참고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점수가 75.7이었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연골 충전 점수만 20점 만점에 15점이라는 거고 카티라이프는 그 전체 또 다른 그 연골 지표를 다 합쳐서 100점 만점에 80.3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티라이프가 기록한
그 MRI로 측정한 연골의 충전 지표가 100점 만점에 80점 3점이었는데 이 베리셀의 메이시는 75.7점이었다. 그렇지만 2010년 점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더 이것보다 개선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제 카티라이프가 유일하게 80점을 넘겼다는 점에서 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회사는 해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일단은 어쨌든 그럼 이 무릎 연골이 다시 충전되는 그 효과는 어쨌든 정상급이다라고 네. 우리가 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아까 이 고통의 이 통증의 개선 정도는 지금 더 메이시보다 잘 나온 것을 그렇죠. 개선되는 걸로는 더 잘 나온 네,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판단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팔아야죠. 미국에 저희도 진출을 해야 되는데 봐요. 이 메이시 이 베리셀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요. 이게 되면은 뭐 주가는 날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일단 그 알멧이라고 네. 미국에서 2023년에 그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라는 그 패스트 트랙 지정을 네네. 허가받았습니다. 네이처셀도 이 알멧 지정 때문에 주가가 상당히 그 계속해서 이제 네.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는데 이 알멧 지정은 한마디로 허가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지정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임상 2상 그 허가를 네. 임상 2상을 잘 마쳤으니 FDA와 상의를 해서 이 알멧 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게 상용화하겠다. 이게 회사의 이장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에 이 공장을 짓고 또 제품을 마케팅을 하고 이러려면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기술 이전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논의 중이라는 말도 나오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상업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상업화가 언제 돼서 매출이 언제부터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이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좋은 결과는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미국에 이제 바이오솔루션이 직접 진출할 것이냐, 네. 아니면 기술 이전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미국 내 공급망이나 마케팅망을 활용한 전략을 쓸 네. 것이냐,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석 기자님께서 계속 취재하셔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받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